네, 그럼 트랙 2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최홍소 굿모닝 하이텍 퀘스트 소프트웨어 코리아 컨설턴트께서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엔드포인트 통합관리 플랫폼 기반의 패치 관리를 주제로 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퀘스트 코리아의 최홍소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 저희가 이제 주제 보시면은 엔드포인트 보안의 패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엔드포인트 보안에서 패치 관리는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하게 엔드포인트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보안적 위협들이 증대되고 있는데, 다양한 단말 엔드포인트에 보안 위협들이 있는데 그 중에 39%는 패치와 업데이트에 대한 거로 인한 보안 위협들이 있다라고 리서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 일어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아니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데는 50% 내외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축된 데들도 실제 엔드포인트에서 패치 관리를 하는데 3분의 1 이상은 아직도 여전히 챌린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패치 관리는 엔드포인트에서 중요한 보안 요소이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엔드포인트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서 여전히 많은 챌린지와 챌린지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패치 관리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최근에 발표된 기사죠. 2020년 8월 12일에 발표된 기사를 보면은 MS가 8월에 정기 패치 이래 120개의 취약점을 패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담당자분들은 120개의 취약점을 패치하기 위해서는 정기 패치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패치는 작년 기준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1개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담당자분들이 아니면 보안 운영하시는 분들이 패치해야 될 패치의 대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 대해서도 어떤 필요한 패치들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지가 보안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챌린지 첫 번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도비가 이것도 8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정기 패치 통해서 26개의 취약점을 해결했고요. 11개는 치명적 위험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을 보셨는데요. 두 번째는 어도브입니다. 그래서 어도브와 같은 서드파티 시스템도 어떻게 이런 치명적 위험에 대한 패치들을 감지해서 패치를 적용할지가 보안 담당자분들이 패치 관리를 바라봐야 되는 두 번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각도 10입니다. 심각도 10점 중에 10이고요. 이거는 윈도우 DNS 취약점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이런 것들은 서버에 패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나온 게 첫 번째는 가능하면 즉시 적용을 해라. 근데 혹시나 즉시 적용이 어려우면은 최소한 레지스트리의 값을 변경해서 임시적으로 이런 취약점을 통해서 해킹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가이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상하는 서버에 레지스트 값을 적용하고 적용된 것들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적용이 됐는지를 검증하는 이런 것들이 패치 시스템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0년 7월 17일 날 발표된 기사고요. 미국의 사이버 보안 당국 CISA라고 하죠. CISA에서 공고한 가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22시간 내에 24시간 내에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즉시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동화된 기반에서 즉시 패치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원격 근무를 하고 있던 어떤 환경이어도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즉시 필요한 시간에
그 패치를 하고 패치의 결과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패치 관리 시스템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은 요건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줌 같은 겁니다. 그 팀뷰어 같은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뷰어나 줌, 특히나 줌이 보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줌을 쓰고 있는 쪽은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은 현재 회사 내에 줌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 첫 번째, 그거를 필요하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단계 두 번째, 필요로 하면은 만약에 줌을 계속 써야 되면은 필요한 패치를 하는 3단계를 저희가 각각의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전처럼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이나 어도비 같이 제한된 환경이 아니고 줌과 팀뷰어처럼 다양한 형태의 서드파티 제품들에 대해서도 보안 패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패치 관리가 가져야 될 다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다시 보면은 좀 전에 계속 얘기 드렸던 원격 근무입니다.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은 관리자도 원격지에 있고요. 이거를 단말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원격지에 있고요. 또 서버는 회사 내부에 있는 환경이 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은 대부분의 패치를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의 윈도우 환경으로 제한했는데 애플에서도 굉장히 많은 패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리눅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리눅스에도 다양한 보안 패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택근무처럼 유연화된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리눅스와 매킨토시처럼 확대되고 있는 시스템, 현재 미국에서는 이뿐만 아니고 크롬북이라고 하는 그 운영체제가 현재 원격 교육이죠. 원격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도입돼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확대될 단말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패치의 커버리지를 가져갈지가 패치 관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 환경에 보안 패치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윈도우 7,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8.0 같이 버전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작은 형태의 보안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앞으로는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단일 운영 체제를 가져가서 빌드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몇 년 단위의 업그레이드를 1년에 두 번 하는 업그레이드로 해서 짧은 주기로 주요 업데이트를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운영자분들은 이런 업데이트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되는 부담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업데이트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 반면 또 업데이트 파일이 대용량으로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여기에 호환성 이슈 같은 부가적인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자분들이 향후에는 패치 관리에 대해서 예전처럼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확장된 단말 환경, 서드파티, MS의 변화된 보안 정책을 통해서 피처 업데이트, 이루동안 호환성 체크처럼 패치 관리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윈도우 10의 단말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윈도우 서버도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윈도우 서버 2012, 2016, 2019 같은 형태가 아니고 향후에는 윈도우 서버로 단일화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10과 동일하게 빌드 업데이트와 그 다음에 퀄리티 업데이트, 정확하게는 빌드 업데이트를 피처 업데이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빌드를 업데이트하는 거와 보안 패치를 나누는 형태로 해서 향후에는 윈도우 서버도 윈도우 서버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9가 이어 붙는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말과 서버도 같은 형태의 패치, 보안 정책의 변화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향후에 운영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패치하거나 운영할 때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아니면 관리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복잡도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윈도우 정책에 맞게 어떻게 기능과 안정성을 제공할지가 또 패치 관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치는 결국 왜 하냐? 패치를 하는 그 목적은 결국 위협이잖아요. 그거를 측정하는 게 CVE고요. 그럼 패치 관리는 그 전에 우리의 시스템에는 어떤 위협들이 있고 이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치를 해야 된다는 라이프 사이클의 하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패치 관리는 기본적으로 CVE에 대한 스캐닝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 환경이나 아니면 단말 환경에서는 어떤 보안 위협들이 있고 이런 보안 위협들은 어떤 패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럼 그 패치들은 패치 관리 시스템에서 어떤 단말에 적용해야 되고 그 단말에 적용한 결과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100대에 정확하게 적용됐는지를 검증하는 것까지 패치 관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요건들을 얘기 드렸는데 그럼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하는 패치 관리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냐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커버리지죠. 단말 환경과 서버 환경,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가진 커버리지와 안정성입니다. 커버리지는 얼마나 많은 환경을 지원하냐고요. 안정성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원하냐인데 안정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패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패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작하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실제 OS, 아까 얘기한 윈도우 10의 피처 업데이트나 퀄러티 업데이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패치해 줄 수 있냐, 두 가지 안정성이 개런티 돼야 됩니다. 이런 안정성을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실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서드 파티를 제공하고 있는 벤더와 얼마나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냐, 결국 얼마나 테크니컬 아니면 비즈니스 얼라인이 되어 있냐가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더 베네핏을 가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모든 매니지먼트의 시작은 가시성에서 출발하게 되죠. 우리가 패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패치해야 될 단말들이 있는지, 그 단말들에는 어떤 OS를 쓰고 있는지, 그 OS 안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쓰고 있는지, 그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은 뭐 어떤 건지, 그럼 우리가 어떤 패치를 해야 되는지, 그 패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위협이 없어지는지에 대한 것들, 이게 다 가시성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가시성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화의 신속성인데, 자동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운영의 그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는데, 최근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자동화는 단순하게 운영 시간을 감소시켜주는 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운영 환경의 변화 아니면 담당자가 재택 환경에서도 시스템 레벨에서 자동으로다가 패치를 해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지원까지를 자동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택근무 환경에서 핵심이 되는 건 자동화고요. 그래서 당연히 패치 관리도 이런 자동화가 지원돼야 되고요. 당연히 얘는 신속하게 패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치가 안 되게 되면 결국 제로데이 어택의 큰 타겟이 되고요. 제로데이 어택은 우리가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알려진 그 위협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편의성 및 검증입니다. 편의성은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모든 매니지먼트 툴들이 아니면 보안 툴들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결국 활용성이 떨어지고요. 활용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제품이 가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편의성이 개런티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의 정확성 같은 경우는 얘가 단순하게 우리가 패치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패치는 결국 보안의 위협을 방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패치가 됐냐 안 됐냐는 우리가 해당하는 보안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냐 노출되어 있지 않냐에 대한 를 구분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패치를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한 패치들이 진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단말이나 서버 아니면은 시스템 디바이스에 정확하게 적용됐냐를 검증하는 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관리 시스템은 요 4가지 요소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퀘스트에 있는 케이스라는 제품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족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케이스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전문 팀들이 있어서 현재 6만 개의 어플리케이션, 버전별로 하는 4억 개의 어플리케이션의 카탈로그들이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만약에 줌이 있다라고 하면 줌에는 최근에 어떤 보안 패치가 있었는지, 그 보안 패치는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는지, 레벨은 어떤지, 언제 릴리즈 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이쪽에서 검증하고 있고요. 저희 쪽 에이전트나 아니면 패치에 대한 안정성의 검증들을 다 이 전문화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클라우드의 카탈로그가 만들어지면은 저희 쪽의 케이스라는 소프트웨어는 여기에서 패치 목록 및 중요도한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만약에 디바이스를 등록하게 되면은 디바이스에 있는 인벤토리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카탈로그로 정보를 가져다가 취합해서 담당자한테 현재 가지고 있는 단말 환경이나 엔드포인트 환경에서는 어떤 환경이 있고 여기에는 어떤 패치들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알려주고, 만약에 관리자들이 자동 패치까지를 설정해 놓으면은 패치까지를 다 자동으로 다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일 시스템, 리눅스든 유닉스든 매킨토시든 윈도우든 단일 시스템 기반의 자동화된 패치 관리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단말에서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인벤토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용자 정의 인벤토리나 스크립트를 통해서 단말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단순하게 1단계 검증이 아니고 3, 4단계의 패치 검증을 통해서 대시보드로다가 우리가 패치가 정확하게 검증됐는지, 패치가 언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형태가 통합 플랫폼 기반의 확장성 및 유연성 있는 패치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당연히 커버리지고요. 그 다음에 긴밀한 파트너십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브, 아니면 그 외에 줌같이 다양하게 패치를 해야 될 대상 업체와 퀘스트는 긴밀한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쪽 패치가 케이스를 통해서 안전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클라우드의 전문팀들이 저희 쪽의 에이전트나 서비스들이 바뀌고 있는, 만약에 저희가 시트릭스 환경을 쓰고 있던, VMware 환경을 쓰고 있던, 온프람의 윈도우 환경을 쓰고 있던 이런 환경들에 안정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검증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패치는 예전에는 단순했는데요. 최근에는 패치를 통한 호환성 이슈가 있어서 파일럿을 통해서 자동 검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해당 패치가 되면은 패치 적용 결과를 담당자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담당자는 이것들에 대한 검증을 해서 전체 디바이스를 확대해서 단순하게 클릭해서 손쉽게 패치를 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다 패치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패치 관리 SMA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가장 완벽하게 통합 단말 관리 관점에서 패치 관리를 지원해주는 솔루션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언택트 시대의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인증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김필재 굿모닝 하이텍 미래테크놀로지 팀장님의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미래테크놀로지의 김필재 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사용자 인증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나 아니면 외부 활동의 축소 등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업무 형태 또한 재택근무 형태로 많이 확대 시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에 의해서 지금 언택트 시대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산업 변화에 따른 보안 위험 요소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라는 말 뜻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하고 그다음에 부정의 의미는 on이라는 걸 붙여서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최초로 언급된 용어입니다. 이거는 4차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그 로보 어드바이저나 챗봇 아니면 뭐 키오스크 시스템 같은 그런 대면 서비스로 이행되는 기술들이 점차 그 AI 기반으로 보편화되면서 그 최초로 시행이 됐고요. 최근에는 SNS나 그런 디지털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세대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다가 코로나19로 거치면서 사회 전반 산업으로 도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배달앱을 비롯한 서비스와 그리고 디지털 화폐 등이 요즘 많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캐시리스, 그 현금이 필요 없는 환경 등에 의해서 그 언택트 환경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그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 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이용 빈도하고 향후에 어떤 서비스를 더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그 실시간 원격 영상 시청이나 배달앱 음식 주문 이런 게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향후에 그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온라인 보험금 청구, 온라인 원격 강의, 온라인 도서관, 드라이브스루 쇼핑, 온라인 종교활동 같은 그런 게 늘어나고 최근에는 전시회나 콘서트, 그다음에 공연 관람이나 채용 면접, 경조사까지도 대면 서비스로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코로나 이전보다 대략 한 10배 정도 그 늘어난 수치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공격 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용자에서 보면은 현재도 뭐 재난지원금 문자라든가 택배 관련 문자를 사칭한 그 스미싱 공격이라든가 그 금융권에서 보면은 코로나19 관련 그 악성 메일을 유포해서 그 사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요. 기업에서 보면은 지금 재택근무자 PC를 통한 계정 탈취 후에 그 접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 비밀번호를 해킹을 해서 대화방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화방 내에 그 악성 코드 유포 등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시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그 키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재택근무자들이 그 업무 시스템을 접속을 하실 때 실제 어떤 단말을 이용을 하시고 어느 곳에서 그 근무를 하시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그 개인 PC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보안 업데이트나 아니면 뭐 백신 그런 그 최신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을 하느냐라는 비율에 23%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코로나 이전까지 확대를 해보면은 대략 45%는 그 보안 패치를 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해커나 악성 코드에 미리 감염된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용 PC를 접속을 하실 때 그 계정 유출의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그 공개된 와이파이나 아니면 PC방 등에서 그 공용 PC 이용을 자제하도록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디도스 공격 수는 약 80% 정도 증가했고 디도스 공격 지속 시간은 114% 정도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격 빈도가 증가한 것은 공격 대상이 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다수의 비율들은 이제 재택근무 그 업무용 PC에 공격 당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그 해커들 입장에서는 보안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그 업무망의 직접 공격보다는 그 개인 PC를 해킹해서 사용자 계정을 탈취한 후에 업무 시스템에 침투하는 게 훨씬 손쉽기 때문에 그 해커들의 최근 표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할 때는 그 회사에서도 어떤 준비가 돼야 될 텐데 그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재택근무를 하고 그 사용자들이 외부에서 업무 시스템이나 VPN, VDI 이런 식으로 어떤 곳에 접속을 할지 그리고 그 접속을 할 때 수량은 넉넉한지 등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접속을 할 때 업무 절차라든가 보안 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모의 훈련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좀 급격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준비 없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핵심 요소들은 반드시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발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건 아이디 비밀번호로 업무 시스템 로그인한다는 비율이 63%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서 요즘 가장 널리 퍼진 게 2차 인증이 안 되고 단순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만 로그인을 하시는데요. 좀 전에 설문조사에서도 보셨지만은 악성 코드나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이 계정이 쉽게 탈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침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 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의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보자고 하면은 1970년대에 비밀번호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단순히 그냥 숫자 4자리 이런 식으로 외부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해킹 기술의 발달과 그다음에 인터넷 등이 발달을 하면서 외부에 이제 침입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비밀번호 사용 일수를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성 규칙을 복잡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공인인증서하고 OTP 같은 인증 방식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기존 비밀번호의 취약점을 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 쓰이게 되죠. 근데 그것도 지금 내부 보안 강화나 아니면은 법적으로 2차 인증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그렇다면 기존의 비밀번호와 OTP나 아니면 사설인증서, 보안문자 그런 것들을 결합한 다중인증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인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인증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사용자들이 한 가지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 입력 단계가 많다. 그러면 담당자들한테 어필을 하게 되고 담당자들은 저희 솔루션 업체들한테 사용하기 편하면서 보안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파이도입니다. 간편 인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한 건데요. 이거는 아무 대신 온라인에서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술로 2013년도부터 아이폰에서 처음 지문인식 센서가 등장을 한 이후에 현재는 출시되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요건 최근에는 금융 거래라든가 아니면 간편 결제, 기업에서는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하실 때 2차 인증 그리고 아니면 비밀번호로 대체를 하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생체 기술은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 특허 출원으로만 봐더라도 연평균 23.7%나 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2017년에 148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346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활용 분야도 최초에는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지금은 헬스케어나 금융, 출입 통제, 스마트홈, IoT 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CCTV에 사람 얼굴이 포착이 되면은 수분 내에 사람의 신원이 검색이 된다고 할 정도로 기술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증은 사용자의 신원을 빠르게 식별하는 방법이거든요. 비밀번호가 없이 간편 인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해킹 시연 등에 의한 보안 취약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취약점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3D 프린팅 지문이나 초고화질 사진, 레이저 프린팅 콘택트 렌즈, 밀랍손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해킹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고 요거는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연결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해킹이 된다고 하면은 비밀번호처럼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생체 인증에서는 큰 단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생체 정보가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8년도 4월에 나시르 메몬 뉴욕대 교수가 8,200개의 지문 패턴을 분석해서 마스터 지문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마스터 지문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지문 인증으로 잠긴 스마트폰을 열었을 경우에 65% 정도 되는 스마트폰이 실제로 잠금이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체 인증만으로는 간편은 하지만은 보안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최근에 다중인증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체 인증하고 OTP를 결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두 가지 방식의 생체 인증을 결합을 한다든가 그런 다중인증이 실제로 많이 널리 퍼지고 있고요. 2017년도에 블랙햇 컨퍼런스라는 그 해커들의 그 컨퍼런스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해커들을 대상으로 해킹하기 가장 힘든 게 뭐냐 했더니 다중인증이라는 설문이 38%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해커들도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그 인증을 통해서 시스템을 접속을 해야 되는 시스템들은 뚫기가 어렵다라는 걸 인정한 그 설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파이도에서는 최근에 그 걸음걸이나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을 쓸 때 기울기라든가 그런 후천적인 행동을 가지고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그 비교하는 그 인증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천적인 생체 정보하고 후천적인 행동 패턴들을 조합한 멀티모달 인증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 앞으로 그 가장 많이 쓰는 인증 방식으로 전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시간상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증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인증 방식을 제공하면서 다중인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환경으로 보자면은 이전에는 외부 사용자들의 VPN 접속용으로 최초에 많이 도입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기업 내부 보안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룹웨어라든가 SSO, 전사 업무 시스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 특징은 사용자가 한 개의 인증 매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업무 위치라든가 담당 업무에 따라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형 인증 매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 그 인증 시스템도 사용자 포탈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용자들이 인증 매체 발급 시 업무 시간 이후 또는 주말의 경우에는 그 관리자가 없으면은 그 발급이 지연되는 그런 좀 안 좋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업무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저희가 사용자 포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직접 그 발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시 OTP라든가 그런 거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실제로 저희 사용자 포탈을 도입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평균 1시간 반 정도 걸리던 발급 시간이 한 10분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급 업무 관련해서 업무 빈도가 약 80% 정도 줄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인증 시스템은 그 하드웨어 타입과 소프트웨어 타입, 우리나라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그 인증 매체, 특히 OTP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 보이스 OTP라는 음성으로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장치를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증 시스템 구성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크게 인증 서비스와 그다음에 관리 콘솔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라든가 매체 관리, 그다음에 그 감사 로그 같은 경우는 실제 CSV 파일로 익스포트가 가능해서 보고자들이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백데이터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파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관리자 페이지의 관리 권한도 AIN 기반으로 관리자 계정별, 그다음에 사용자별, 레벨별 쓰실 수 있는 메뉴들을 다 각각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고 ACL 기능을 제공해서 관리자 계정에 탈취를 당하더라도 지정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로그인 하실 경우에는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최근에 부추된 3가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하드웨어 OTP를 사용을 하고 계시던 고객사인데 여기는 하드웨어다 보니까 그 접근성들이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지사나 그런 분들에서 이게 그 OTP 매체 같은 거를 놓고 왔을 경우에 로그인이 힘들다. 그리고 관리자 업무 부하가 많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증 방식을 최대 6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사용자가 직접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로그인을 하게끔 지원해드리는 인증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비사 같은 경우는 SSO 포탈에 기존에 모바일 OTP를 도입을 하셨지만은 최근 파이도를 도입을 하고 싶으셔서 파이도를 추가로 도입을 하는 상태고요. 간편 인증을 메인 매체로 해서 간편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OTP 번호를 입력을 해서 대체 인증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시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드웨어 OTP를 사용을 하시던 고객사인데 여기는 추가로 모바일 OTP를 도입을 원하셔서 모바일 OTP를 도입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카드형을 쓰시는 분이 있고 모바일 OTP를 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입력을 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화면에서 자기가 쓰는 매체를 선택을 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20년 동안 OTP 인증 매체 인증 솔루션만 개발한 전문 회사입니다. GS 1등급이나 아니면은 파이도 같은 경우에는 행동 기반 인증 방식이죠. 음성 인증 관련 서버 클라이언트 인증 장치까지 인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한 기술력과 재무 안전성을 인정받은 국내 최고의 인증 솔루션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기술력으로 급변하는 IP 환경과 여러 가지 외부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